다룰 내용은 교재 입장 내용입니다. 우리 교재 입장 내용은 생명과학과 관련된 내용을 진행할 건데 제목 자체는 우리와 닮은 생명에 대한 설명. 그래서 유전과 진화와 관련된 내용을 진행할 거예요. 1절에서는 특히 진화와 관련된 내용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의 제목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며 진화하는 생명입니다. 총 4개의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단원은 다양성과 통일성, 2단원은 창발성과 복잡계, 3단원은 진화론과 돌연변이, 4단원은 자연선택과 인공선택입니다. 제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1단원에서는 생물종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룰 것이고요. 창발성과 복잡계, 2단원에서는 세포에서부터 생명체까지 점점 더 복잡해지는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3단원에서는 이제 진화론과 관련된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돌연변이와 관련된 내용도 추가로 공부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자연선택과 인공선택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원이 다양성과 통일성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공부를 해보죠. 자, 우선 우리가 생물의 분류를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아마 선생님들이 가장 익숙한 게 종이라는 개념일 것입니다. 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은 일단은 우리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생명체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좀 분류를 하는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일단 가장 큰 분류부터 먼저 공부를 하고 그다음 세부 분류로 나아가도록 하죠. 가장 큰 생물을 분류하는 체계는 가장 크게 3개의 역 도메인으로 구분하고 그것을 조금 더 세분화한 6개로 구분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3역 6개 진행하고요. 이 3역 6개 분류법은 사실은 이것도 변천사가 되게 많습니다. 그나마 최근에 있었던 분류는 이제 5개 구분하는 것이 생물체 기본이었는데요. 아마 우리 선생님들 여기 오른쪽에 분류 계속 보시면은 종속 과목 관문계까지 보이시죠? 아마 여기까지는 좀 익숙하게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종속 과목 관문계 많이 외워보셨죠? 자, 원래는 개가 가장 범주가 큰 분류였는데요. 근래에 이제 도메인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게 들어온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3역 도메인이 들어오기 전에 생물은 크게 5개로 구분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생물체가 유지할 때 이 생물체를 구성하는 세포가 기본적으로 핵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로 이렇게 진핵생물과 원핵생물로 구분을 하였고요. 이 원핵생물을 원핵생물계로 분류했던 것이 기존의 5개입니다. 진핵생물 같은 경우는 이제 크게 이제 생명체가 살아갈 때 양분을 외부로부터 이제 흡수해가지고 얻는지 하나랑 그 생물체 자체가 양분을 스스로 합성해내는지에 따라서 생물체를 분류를 했고요.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즉 광합성 같은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 생명 현상에 활용할 수 있는 영양분을 만드는 그런 생물체를 우리가 식물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식물계에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면 양분을 외부에서 얻는 이것들도 좀 분류를 해보자면 만약에 동물들처럼 외부로부터 음식물을 섭취해가지고 안에서 소화시켜서 영양분을 얻는 경우 이런 형태의 생명체들을 우리는 동물이라고 부르고요. 동물계라고 불렀습니다. 반면에 음식물을 몸으로 들여와서 소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몸 밖으로 소화효소를 분출시켜서 분해된 외부에 분해된 영양분을 흡수해가지고 생물이 살아가는 경우 그런 형태로 살아가는 애들을 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균계라는 것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버섯 같은 경우가 균계의 예시가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진핵생물 중에서 동물계, 그리고 균계, 식물계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이제 잡동사니 녀석들 이런 녀석들을 이제 원핵생물계라고 따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에 우리가 5개의 분류체계였습니다. 그래서 원핵생물계, 원핵생물계, 식물계, 균계, 동물계까지 5개의 계로 구분을 했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 5개의 시스템이 가장 큰 범주였죠. 분류의 범주였죠. 그런데 이제 생물학자들이 여러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원핵생물계로 하나로 통쳤던 녀석들이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원핵생물계 중에서 이 세균, 우리가 세균이라고 박테리아라고 부르는 이 세균과 그 다음에 고세균이라고 부르는 녀석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 분자생물학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니 같은 원핵생물이라고 묶어놨던 이 세균과 고세균이라는 녀석 중에서 고세균이라는 녀석이 오히려 진핵생물과 더 가까운 유전관계를 가진다는 것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원핵생물계로 하나로 묶었었던 이 2개의 범주, 세균과 고세균 이것들을 분류하는 새로운 체계가 좀 필요해졌고요. 그래서 이제 3개의 개보다 더 큰 영역을, 도메인을 분류하는 형태로 생물 분류 체계가 변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 생물 교과서에는 세균역과 고세균역 그리고 얘네들 진핵생물들 다 통틀어가지고 이 녀석들을 다 묶어낸 진핵생물역으로 크게 3개의 역으로 더 큰 범주를 구성을 하였다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친숙한 녀석들 남세균, 시아노박테리아죠.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작년식으로 보이시나요? 자, 시아노박테리아는 여기 세균역에 포함된 녀석이구나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생물의 분류 계급이 가장 거대한 범주인 3개의 역에서부터 시작해서 현재는 이제 6개, 6개의 개로 분류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분류 체계는 시간이 지나고 수많은 과학적인 증거들이 새롭게 나올 때마다 분류 체계는 계속 바뀔 수 있다는 점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선생님들한테 익숙한 종, 스피시스라는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사실은 이 종이라는 개념이 우리 선생님들은 익숙하게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또 의외로 생물학적으로 정의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이 종이라는 개념은 생물학적 종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연 상태에서 교배를 하고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을 낳을 수 있는 개체 집단을 생물학적 종으로 분류를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서로 다른 종인지 같은 종인지 모를 때 이 두 개체를 교배를 시켜가지고 자손이 나왔을 때 이 자손이 생식 능력이 있으면은 이 두 종은 같은 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만약에 두 생물체를 교배를 시켰더니 그 자손이 생식 능력이 없다 그러면은 이 두 생물체는 다른 종이다 라고 정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새 같은 경우가 수컷 당나귀와 암컷 말을 이제 교배를 시켜가지고 낳은 녀석인데요. 일단은 교배를 해서 자손은 낳을 수 있다는 것인데 문제는 이렇게 나온 자손인 노새는 생식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당나귀랑 말은 굉장히 유사하게 생긴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물학적으로는 독립된 서로 다른 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물학적 종은요, 현대에 살고 있는 생물체들 같은 경우는 서로 교배를 시켜봄으로써 서로 같은 종인지 다른 종인지 판단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제 화석으로만 알려진 고대의 생물종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성생식, 그러니까 특별하게 암컷과 수컷이 구분되지 않는 형태로 생식을 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같은 종인지 다른 종인지를 판단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이라는 개념을 구조적인 특징에 따라서 형태적인 종으로 구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생태적인 그 환경적 지위에 어떻게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생태학적 종으로도 구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통 조상으로부터 어떻게 유래되었는지를 바탕으로 하는 계통 발생학적 종 등으로 굉장히 다양한 개념으로 종이라는 것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종보다 조금 더 세분화된 개념들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종이라고 부르는 subspecies죠. 그러니까 sub은 더 작은 이런 개념이잖아요. 종보다 더 작은 개념이라고 부르는 건데 일단 이 아종 개념들은 기본적으로
아종들끼리는 서로 교배를 해도 생식 능력이 있는 그런 자손을 재생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식지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거나 성선택 등의 이유로 자연적으로는 교배를 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것들을 우리 아종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똑같이 호랑이라는 종이긴 하지만은 이제 시베리아 호랑이랑 벵골 호랑이는 우리가 인류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둘이 갖다 붙여주지 않는 이상 서식지 차이 때문에 둘이는 교배를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둘을 같이 만나게 해줬을 때 교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생식 능력이 있는 호랑이가 나오기 때문에 이 둘은 같은 종이긴 하지만은 서로 이제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아종으로 분류를 한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생물 종은요 계속해서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종들이 탄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래 생물이 새롭게 새로운 종이 나오는 것 안에서도 공통점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모든 생명체라는 그 뒤에서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새로운 종이 탄생하는 그 상황을 한번 보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종이 갑자기 완전히 무에서 유로 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진화 현상을 통해서 종이 조금씩 분화되는 그러니까 가지를 치는 그런 형태로 종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현상을 우리가 종 분화라고 하죠. 그래서 원래는 하나의 종이었던 것이 서로 다른 진화의 경로를 거쳐가지고 이제 하나 이상이 종으로 분지 그러니까 나눠지는 그 과정을 종 분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종 분화가 되는 원리는 크게 이소적 종 분화 그리고 동소적 종 분화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은 이소적 종 분화라는 것은 서로 다른 장소에 따른 종 분화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장소 밝혔다고요. 동소적 종 분화는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도 이제 종 분화가 일어나는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소적 종 분화는 이해가 쉽습니다. 원래 같은 종이었는데요. 갑자기 예를 들어서 그랜드 캐니언 같이 커다란 이렇게 그 땅이 갈라져 있어가지고 서로 교류를 못하게 되었다. 그러면은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완전히 서로 유전적으로 교류를 할 수 없게 되니까 자기들 나름대로의 진화적 그런 전략을 따라가지고 따로따로 진화를 했겠죠. 그 과정에서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만났을 때는 더 이상 자손이 생식 능력을 갖지 않는 완전히 다른 종으로 분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아주 긴 시간 동안 대륙 이동하면서 원래는 하나의 대륙이었던 것이 갈라져가지고 바다를 가운데 두게 되면은 이 경우도 완전히 서로 다른 장소로 분리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런 이소적 종 분화가 일어날 수 있죠. 물론 이제 이런 아주 거대한 지질적인 변화가 생겨가지고 이소적 종 분화가 생길 수 있고요. 아니면은 인간에 의해서 생겨난 구조물 등으로 인해서도 이소적 종 분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소적 종 분화는 기본적으로 종 분화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동소적 종 분화는 조금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인 경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이렇게 종 분화가 일어나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식물에서 자주 일어나는 다배수성 종 분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선택에 의한 종 분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다배수성 종 분화부터 살펴보게 되면 이 오른쪽 그림인데요. 원래 우리가 뒤에서 다음 시간에 이런 유전과 관련된 현상들은 더 자세하게 배우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생명체가 갖고 있는 체세포의 유전 정보가 이제 감소 분열을 통해서 생식세포로 전달되면서 절반의 유전자만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생식세포에는 그래야 이제 암컷의 정보 절반과 수컷의 정보 절반이 합쳐져서 똑같은 개수의 유전자가 자손에게 전달되기 때문이죠. 이런 상태로 전달이 되어야만 이 자손들도 이제 생식 능력을 가지는 그런 후손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식물 같은 경우는 조금 독특하게 이 정상적인 감소 분열이 일어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즉 세세포의 개수랑 똑같이 즉 감소 분열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도 이런 비정상적인 생식세포를 바탕으로 한 수정이 일어나서 자손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만들어진 자손이 이제 그 씨를 뻗지 못하는 생식 능력이 없는 식물이 만들어질 수 있지만은 이렇게 비정상적인 생식세포가 2배수만큼 이제 개수가 만들어졌을 때 즉 절반으로 나누더라도 생식세포를 전달할 수 있는 짝수 배수의 이런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는 이거는 새로운 종으로도 파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독특한 형태의 종 분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여기 3배수를 가져가지고 이 경우 3배수를 가지는 생식세포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감소 분열을 통해서 절반의 유전자 정보를 전달하려고 할 때 짝이 안 맞기 때문에 생식 불가능하거든요. 이런 3배수를 가지는 식물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 선생님들이 만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선생님들이 잘 먹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를 보시면은 그 바나나 과일에 씨가 아무것도 없죠. 왜 그러냐면은 애초에 그 바나나라는 그 우리가 잘 먹는 달고 큼직한 그 바나나를 생산하는 그런 회사에서 기업에서 그런 바나나를 재생산하지 못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3배수를 가지고 있는 바나나 품종만 이제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들이 이제 이 갖고 있는 유전 정보를 계속해서 팔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만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3배수체 식물은 바나나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이 식물의 새로운 종 탄생의 연구에서 가장 큰 업적을 남긴 학자가 누구냐? 우리나라의 우정춘 박사입니다. 많이 들어보셨나요? 아마 선생님들 씨 없는 수학의 개발자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씨 없는 수학을 개발하신 분이 우정춘 박사가 아닙니다. 우정춘 박사는 사실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한 생물학계의 업적을 남기신 분인데요. 이분이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논문은 이제 식물학계 분류계의 교과서에도 실리는 내용입니다. 바로 영어 트라이앵글 오브 우라고 해가지고 우의 삼각형으로 나오는 건데요. 그 핵심 주장이 뭐냐면 식물은 돌연변이가 아닌 종간 교잡, 그러니까 서로 다른 종들끼리 서로 이제 교잡을 시키더라도 번식을 시키더라도 그걸 통해서 새로운 종이 탄생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증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 전에 진화론에 따르면 서로 다른 종은 이게 교잡을 시켜도 생식 능력이 있는 그런 새로운 종이 나오지 못한다라는 것이 정설이었죠. 하지만 이것을 실제 실험적으로 검증해낸 식물에서 실험적으로 검증해낸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우정춘 박사의 업적을 간단하게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흑겨자 그리고 배추, 양배추 이 세 개의 원래 있는 종이 있죠. 이 종들끼리 서로 교잡을 시켰을 때 즉 배추의 유전자 절반과 흑겨자의 유전자 절반을 교잡을 시키게 되면 무엇이 나오냐면 갓이 나오며 이 갓도 생식 능력이 있는 이런 새로운 종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흑겨자랑 에티오피아 겨자를 서로 교잡시키면은 이것도 양배추랑 교잡시키면은 에티오피아 겨자라는 새로운 종이 나오는 것이고요. 배추랑 양배추를 절반씩 교잡을 시키더라도 유채, 우리 제주도의 유채꽃밭이 많죠. 유채, 카놀라유를 뽑아내는 이런 유채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이제 실험적으로 증명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다윈이 처음에 제안했던 진화론을 일정 부분 수정하게끔 만들면서 생물학계에 굉장한 업적을 쌓으신 분이죠. 이 우정춘 박사와 관련된 이런 일대기를 간단하게 소개한 영상을 같이 한번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조선 침략을 계획하고 있었던 일본은 1895년 10월 8일 경복궁에 침입해 조선 침략에 방관된 인물인 명성황후를 살해합니다. 이 사건을 을미사변이라고 부르죠. 이때 경복궁에 침입한 집단에는 조선군 훈련대도 있었는데 조선군 훈련대는 일본에 의해 창설된 무대로 훈련대장은 조선 사람이었지만 일본의 충성화는 친일파였습니다. 당시 훈련대장은 우범선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우범선 역시 을미사변에 가담했던 조선인 중 하나였습니다. 을미사변 이후 우범선은 일본으로 망명했는데 1903년 고영근이라는 사람에게 살해당하게 됩니다. 그는 일본인 아내와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아들의 이름은 우장춘이었습니다. 우범선이 살해당할 때 우장춘은 무려 5살이었는데 아버지가 사망한 뒤부터 집안 형편이 급격하게 나빠져 빈곤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우장춘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1916년 도쿄의 한 전문대학에 들어가 농업을 전공하고
성공하고 1919년 일본 농림성 농업시험장에 취직해 수많은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다른 종끼리 교배시키는 것을 교잡이라고 하는데 우장춘은 1935년 배추와 양배추를 교잡해 유채를 만들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추와 흑겨자를 교잡해 갓을 만들어내고 양배추와 흑겨자를 교잡해 에티오피아 겨자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우장춘의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다윈의 진화론에 따라 다른 종끼리 교배를 시키는 경우 새로운 종이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이 정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장춘은 이것을 성공해내면서 다윈의 진화론을 수정시키는 엄청난 업적을 달성합니다. 이것으로 우장춘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고 현재까지도 외국 교과서에 우장춘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우장춘은 도쿄제국 대학에서 농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는데 우장춘 이전에 조선인으로 농학박사를 취득한 사람은 딱 한 명뿐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업적을 달성했지만 우장춘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일본인이면서 조선인이었기 때문이죠. 당시 우리나라는 여전히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1945년 드디어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조선이라는 한 나라는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분단의 슬픔을 뒤로한 채 어쨌든 우리나라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했습니다. 자원이 필요했고 인재가 필요한 시기였죠. 그러던 중 우장춘이라는 뛰어난 인재가 있다는 소식이 우리나라에도 전해집니다. 그래서 1947년 우장춘 박사 기록추진위원회를 설립해 우장춘을 우리나라로 데려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장춘은 일본에 살며 비록 업적에 비해 큰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결혼도 하고 아이도 키우며 나름 괜찮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지만 한국어도 못하는 그가 굳이 한국으로 올 이유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장춘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하며 100만 엔의 생활비를 지급했는데 현재 가치로 따지면 100만 엔은 1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우장춘은 한국이 되어버린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오게 됩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국민 대부분이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의 기본이 되는 씨앗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많은 부분을 일본에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독립 이후 우리나라의 농업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우장춘은 우리나라로 들어와 지금까지는 일본을 위해 일했지만 이제부터는 한국을 위해 일하겠다고 하며 생활비로 받은 100만 엔을 연구에 필요한 책과 좋은 씨앗을 사는데 전부 써버립니다. 일본에 있을 땐 학문적 연구를 중요시했지만 우리나라에 와서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고려해 대량 생산이 가능하면서 우리나라 기후에 맞는 작물, 자급자족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우장춘은 한국에서도 좋은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국어를 못하기도 하고 일본인의 피가 흐르고 있기도 하고 무엇보다 친일파인 우범선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생해 상황은 더 극단적으로 흘러갔습니다. 1953년에는 일본에 계신 그의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뵙기 위해 일본에 가려고 했지만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은 우장춘이 일본에 가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 그의 출국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고 우장춘은 한국에서 어머니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는 연구소 근처에 우물 하나 팠는데 이것을 어머니의 자유로운 저지라는 뜻을 담아 자유천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우장춘은 역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품질의 씨앗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그는 결국 성과를 냈고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당도가 높은 금싸라기 참외, 여름철 평지에서도 자랄 수 있는 물을 만들어냈고 강원도에서 감자산업, 제주도에서 감귤 산업이 가능하게 만들었으며 고추, 오이, 양파, 토마토 등 수많은 작물의 우수한 품종이 한국에서도 잘 자랄 수 있게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배추하면 통통하고 뜯어도 잎이 계속 나오는 이런 모양의 채소를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길쭉하고 잎이 적은 이런 모양의 배추가 자랐습니다. 우장춘은 이 배추를 개량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양의 배추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 식탁에 빠질 수 없는 김치는 우장춘의 업적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우장춘은 우리나라가 식량난에서 벗어나는 데 큰 도움을 줬으며 우리나라 농업을 발전시킨 장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장춘 하면 씨 없는 수박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씨 없는 수박을 만든 사람은 일본의 키하라 히토시이며 우장춘은 씨 없는 수박을 소개하며 농업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람입니다. 1950년 그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부터 1959년까지 우장춘은 수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것을 인정해 정부에서는 1959년 8월 7일 우장춘에게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훈장을 받은 우장춘은 조국이 드디어 나를 인정해줬다라고 말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훈장은 조금 늦은 훈장이었습니다. 1959년 8월 10일 우장춘은 12장에 생긴 문제가 악화되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우장춘의 장례식은 사회장으로 치러졌는데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로 치러진 첫 번째 사회장이었다고 합니다. 이승만은 우장춘이 살아있을 때 농림부 장관직을 제안했지만 이것을 거절할 정도로 우장춘은 권력보다 연구에 욕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장춘은 한국농업과학연구소 수장의 자리에 있었지만 항상 작업복과 고무신만 신고 다녀 사람들은 그를 고무신 박사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우장춘은 우리나라에 왔을 때 부산에 살았는데 부산에는 우장춘의 업적을 기억하기 위해 우장춘 기념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셨나요? 이처럼 우리 지구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종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이 탄생하는 과정에서도 모든 생명체들이 하나같이 동일하게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생명의 중심 원리, 센트럴 도그마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어떤 원리를 센트럴 도그마라고 부르냐면 모든 생명체는 이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데요. 이 유전 정보가 DNA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데 이 DNA에서 RNA로 넘어가게 되고 이 RNA에서 단백질로 전달되어서 결국은 발현되는 흐름을 갖고 있다. 이것이 모든 공통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부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를 이제 생물의 범주에 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생물학의 문제이긴 하지만은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DNA 대신에 RNA와 같이 훨씬 더 불안정한 구조를 갖고 있는 이런 것을 유전물질로 사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훨씬 더 변이가 빠르게 일어나는 특징이 있긴 합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런 센트럴 도그마를 모든 생명체가 다 공통으로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통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현존하는 모든 생물의 공통조상, 루카라고 부르는데요. 이 공통조상이 존재했고 그 공통조상으로부터 수많은 진화의 시간을 거쳐가지고 지금과 같이 다양한 종들로 많이 분화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생물학의 정설입니다. 이제 이 센트럴 도그마를 그림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DNA 형태로 유전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자세하게 다음 쪽에 배우겠지만은 전사라는 과정을 거쳐서 전사라는 표현은 이제 받아쓰기죠. 받아쓰기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RNA로 만들어지거든요. 이 RNA를 이 RNA 암호 형상을 번역을 해가지고 번역을 해서 단백질로 합성시킴으로써 생명체의 특성을 발현시키는 것이 모든 생명체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기본 원리다, 중심 원리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공부할 것은 이제 참갈성과 복잡기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명의 기본 단위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는 생명의 기본 단위는 세포로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생물이라고 부르는 거 우리가 무엇을 생물이라고 부르고 무엇을 무생물이라고 부를 것이냐 그 기준을 여러 가지로 잡을 수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세포로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 첫 번째, 그리고 물질대사, 그러니까 외부와 물질적인 상호작용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두 번째, 그리고 등등등 발생, 생장, 자기 반응, 항상성 유지, 생식과 유전, 환경의 적응, 진화까지 이런 것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으면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생물이다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바로 세포 구성이잖아요. 그래서 세포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포라는 것은 결국은 생물체를 구성하고 생명활동을 이루하는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 가장 작은 단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원핵생물과 진핵생물을 구분했잖아요. 그때 원핵생물을 구성하고 있는 이 원핵세포는 핵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사이즈도 작고 세포 안에 이제 구조가 좀 단순한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원핵세포의 이제 구조를 보시면은 이제 여기 핵이 존재하지 않고 그 안에 DNA 유전 정보는 모두가 동등하게 갖고 있으니까 DNA가 존재하고 그 안에 세포막, 세포벽, 그 안에 내부 구조 중에서 리보솜 정도 간단하게 갖고 있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고요. 진핵세포 같은 경우는 핵의 유전 물질을 저장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는 원핵세포가 크고 그리고 다양한 세포 소기관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구조가 복잡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진핵세포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핵 안에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고 그 안에 보시면은 식물세포 같은 경우는 엽록체도 존재하고
미토콘드리아가 존재해서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런 형태도 있고요. 그리고 세포체, 리보솜도 공통적으로 있거든요. 이런 형태로 훨씬 더 다양한 세포 소비관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세포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어떤 생명 현상의 특징이 있는지를 조금 더 한번 살펴볼까요? 조금 더 낮은 수준이라면 이제 분자 수준, 화학의 범주를 한번 가볼까요? 분자 수준에서는 기본적으로 생명체에서는 이 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생명체 대부분을 구성하는 중요한 분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탄수화물과 지질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에너지 공급과 저장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탄소랑 수소가 결합하고 있는 이런 탄화수소 물질들이 그 결합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이 화학 에너지가 이 생명 현상을 계속해서 능동적으로 이끌어내는 연료가 되는 근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단백질 같은 경우는 물론 단백질이 분해됨으로써 단백질 자체가 갖고 있는 그 화학 에너지를 이제 생명 현상에 활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에너지 공급보다는 이 단백질은 생물의 구조나 다양한 기능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피부를 구성하는 것도 다 단백질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음식물을 먹었을 때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데 필요한 그런 다양한 효소들도 다 단백질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생물 내에서 굉장히 다양한 구조와 기능을 감당하고 있다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핵산이라는 분자적 성분들 같은 경우는 유전 정보를 저장해서 자손에게 DNA 형태 전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유전 정보를 발현해서 단백질로 이제 번역하는 데 필요한 RNA를 구성하는데도 핵산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포 안에 들어있는 각각의 소기관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크게 우리 식물세포랑 동물세포의 구조를 좀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많이 비교를 하죠. 가장 큰 식물세포랑 동물세포의 특징은, 식물세포 같은 경우는 이 세포벽, 즉 세포의 형태를 단단하게 유지하고 있는 세포벽이 존재하는 반면에 동물세포 같은 경우는 세포벽이 없이 말랑말랑한 세포막으로만 존재되어 있다 정도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식물세포 안에는 또 독특하게 이제 식물세포는 자체적으로 영양분을 이제 생성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염록체를 갖고 있다는 특징이 있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양분이나 노폐물들을 저장할 수 있는 이 F5라는 것이 굉장히 크게 발달되어 있다는 것이 식물세포의 특징이자 동물세포와 차별화되는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세포 질이라든지 핵, 미토콘드리아, 세포막 같은 경우는 동물세포랑 식물세포가 같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똑같이 식물이랑 그래서 동물과 식물이 모두 세포라는 기본 구성 요소로 되어 있긴 하지만은 이 세포가 조직화되어 가서 하나의 개체를 이룰 때 그 조직체계는 조금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물 같은 경우는 이 세포가 이제 여러 개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어떤 기능을 하게 되는 조직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조직들이 이제 모여서 하나의 기관을 만들게 되죠. 이런 기관 같은 경우는 위나 장이나 간 같은 그런 장기 같은 것들이 하나의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관들이 같은 역할을 하는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소화를 감당하는 위나 장 같은 경우는 하나의 소화계로 기관계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폐 같은 경우는 이제 호흡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순환기 같은 여러 개의 장기들이 같은 역할을 하는 시스템을 지키게 됩니다. 이런 기관계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인간이라는 혹은 동물이라는 개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동물의 구성단계라고 본다면, 식물의 구성단계는 사실은 이런 기관계가 모인다기보다는 조금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식물 같은 경우는 세포들이 모여서 하나의 조직들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 조직들이 모였을 때, 즉 세포들이 모여가지고 만드는 조직들이 각각 나름대로 다른 고유의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조직계라고 하죠. 즉 동물보다는 조금 더 낮은 수준에서 이미 시스템을 이룬다는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조직계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기관을 만들게 되고요. 잎이라든지 가지라든지 뿌리라든지 이런 것들 만들죠. 그런 것들이 이제 모이게 되면 하나의 개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식물의 구성 체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개체보다 더 큰 범주로 우리가 시스템을 생각을 해본다면, 생태계를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개체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그 집단, 개체군이 있겠죠. 이 개체군은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같은 종 개체들의 무리를 개체군이라고 부릅니다. 이 개체군 같은 경우는 개체군이 얼마나 같은 데 많이 모여 사는지, 밀도라든지, 그리고 얼마나 분산되어 있는지, 그리고 개체군이 이제 성장해 나가는 그 주기가 얼마나 되는지, 10년이든 20년이든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한 개체군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겨울에는 어떤 지역으로 옮겨갔다가 여름에 다시 돌아왔다가 하는 이런 생활사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이런 종과 개체 특성을 살펴보는 데 굉장히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죠. 그리고 개체군보다 조금 더 복잡한 형태가 이제 군집이 있습니다. 군집은 같은 하나의 일정한 지역에서 서로 다른 개체군들끼리 모여있는 그런 집단이 군집이라고 하거든요. 이 경우는 서로 다른 종들과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다양한 종들, 그리고 우선종, 가장 지배적인 종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각자의 먹이사슬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군집보다 훨씬 더 이제 큰 범주가 생태계가 되는데요. 이 생태계는 생물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비생물적인 환경까지 함께 고려된 시스템을 생태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영양 단계라든지 생산 조절, 에너지 전달 등등 굉장히 비생물학적인 요소까지 어떻게 우리 생물 체계에 영향을 주는지까지 고려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 우리 공부한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하게 되면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가장 크게 생태계가 있는데, 그 생태계에는 비생물적 요소가 존재하죠. 햇빛도 비생물적 요소고요. 물, 공기, 토양 등등 있죠. 그래서 물이 풍부한 지역에서는 어떤 생물 군집이 자라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생물 군집 안에는 이제 개체군 A가 존재할 수 있고 개체군 B가 존재할 수 있죠. 각 개체들끼리 또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볼 수 있겠지만은, 동그라미 개체랑 네모 개체가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관찰하는 것도 우리 생태계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생물의 복잡계는 이 창말성에서 시작된다고 보는데요. 창말성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좀 잡고 가야겠습니다. 이 창말성이라는 것은 이제 이 복잡한 정도의 이 수준이 올라갈 때마다 원래 아래 수준에서는 볼 수 없던 새로운 특성이 나타나는 현상을 창말성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단백질 분자 자체는 어떤 생명 현상을 하지 않죠. 단백질 분자가 서로 능동적으로 물질 교환을 하거나 저절로 자기의 정보를 복제하거나 하지 않잖아요. 근데 단백질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하나의 생물체는 이런 생명 현상을 하기도 하고요. 유전 정보를 전달하기도 하는 굉장히 복잡한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가장 기본 단위의 특성을 알면, 즉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포의 특성을 알는데 세포의 모든 속성이 결국은 인간을 구성하니까 라는 접근을 우리가 환원주의적 접근이라고 합니다. 즉 가장 단순한, 가장 근본이 되는 근간으로 이제 복잡한 개체를 이해하겠다는 건데요. 사실은 이런 환원주의적 접근만으로는 생명 현상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장 작은 단위의 특성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주의적 접근, 즉 생물을 이해할 때 생물 현상뿐만 아니라 비생물적인 요소까지 같이 고려하고요. 하나의 종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종끼리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까지 모두 고려하는 이런 전체주의적 접근을 할 때에만 우리는 생명 현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시스템들 사이 상호 간섭을 통해서 기존의 낮은 단계에서는 찾을 수 없었던 창발적인 속성들이 많이 발현된다는 것을 이제 생명 현상으로 듣고 알 수 있어야 되겠죠. 다음에 우리가 공부할 것은 진화론과 돌연변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진화론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것을 다 아는데요. 이 진화론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째로 이 화석 기록을 보게 되면은 우리 생물들은 공통 조상에서 시작됐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를 얻을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고래의 진화 과정을 이제 그림으로 지금 보여진 상입니다. 여기 지금 제일 위에 있는 파키세프스 같은 경우는 형상을 딱 봐도 이게 그냥 물속에 잠겨있는 물고기 같은 그런 형태는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아마도 이 파키세프스라는 생물체는 악어나 하마처럼 이렇게 물과 육상을 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서식을 하고 있는 생물체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물체 중에서 조금 더 물속에서 오래 생활하는 녀석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물갈퀴 같은 것들을 만드는 진화 현상들이 일어났겠죠. 100만 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로드 옵세투스 같은 경우는 지금 발 모양을 보게 되면 조금 더 다른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좀 더 1000만 년 정도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 결국은 이제 더 이상 물속에서만 이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뒷다리라는 것이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적으로 봤을 때는 이 갑자기 뒷다리라는 것이 기능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뼈가 그냥 통째로 사라지는 것은 오히려 진화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흔적기가 남기게 됩니다. 뒷다리 뼈가. 현대 고래나 최근 고래 조상에서도 이런 뒷다리 뼈가 계속 남아있게 되는데요. 뒷다리 뼈는 도대체 기능을 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뼈의 형태가 남아있을 것인가? 잘 생각해보면 아주 오래 전에는 이 뒷다리 뼈가 실제로 기능을 하는 생물체로부터 진화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의 팔이나 개의 앞다리, 고래의 지느러미나 박쥐의 날개 등을 다 보게 되면 이 뼈의 구조나 형상이 모두 유사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안에서 세부적인 형상이나 모양들 그리고 구체적인 기능들은 주어진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그 안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골격 자체는 굉장히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상동기관이라고 봅니다. 즉 쓰임새는 달라도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공통조상을 갖고 있는데 공통조상이 갖고 있던 그런 기본 골격에서 각자 서식지나 환경에 따라서 적응한 결과 조금씩 형태가 변형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상동기관의 의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화석 기록으로만 진화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현재 이제 분자생물학이 도입되면서 유전 정보가 갖고 있는 분자적인 특성들을 충분히 분석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많아졌죠. 그래서 사실은 전혀 동떨어진 생물체라고 보이는 초파리와 생쥐가 얼마나 유전적으로 유연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많이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초파리와 생쥐의 핵심 조절 유전자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요, 이 초파리랑 생쥐의 핵심 조절 유전자가 발현되어서 형성되는 부위를 이렇게 지금 그림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초파리 염색체고요, 이게 생쥐 염색체죠. 그리고 이 염색체가 실제로 발현되는 그 위치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 같은 색 유전자는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검은색 유전자가 차이가 나는 건데요. 비슷한 위치에 굉장히 공통되는 것들이 많다는 거 지금 딱 보셔도 느낌이 오시죠? 특히 배아 상태일 때를 보시게 되면 이 유전자 정보랑 그 순서와 이 위치가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유전자 정보가 처음에는 공통조상으로부터 유래되어서 조금씩 변형된 결과물이라고 보는 것인데요. 이게 지금 인간과 시토크롬씨가 차이나는 아미노산수라고 해가지고 인간과 침팬지는 이 유전 정보 안에서 시토크롬씨 차이가 나는 아미노산수가 없습니다. 불구통수는 한 개밖에 안 나죠. 그만큼 유전적으로 더 얼마 최근에 공통조상으로부터 종이 분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이제 개로 가게 되면 13개 차이가 나게 되고요. 심지어 이 효모와도 56개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결국은 인간 같은 굉장히 복잡한 생물체라 하더라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진화의 그 수레바퀴를 역으로 되돌리게 되면 결국은 아주 단순한 형태의 공통조상으로부터 유래된 종이 분화라는 것을 우리는 분자생물학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 생물들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 생물체는 계속해서 새로운 종이 탄생하기도 하고요. 그 종이 사라지는 멸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화라는 현상이 워낙 오랜 기간 동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수십만 년, 수천만 년, 억 년 단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인간의 수명, 기껏해야 아무리 오래 살도 100살 정도밖에 못 사는데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진화적인 거듭된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극단적인 환경적 변화가 생기면은 진화를 실제로 관찰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것을 실제 관찰된 진화 사례, 자연으로부터 관찰된 진화 사례를 같이 한번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물의 진화라고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과정이라 직접 관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의 수명을 100년이라 쳐도 이는 진화적 시간 척도에서는 찰나의 순간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라 선택하기 강해질 경우 자연 선택의 속도가 빨라지고 결국 진화의 속도도 빨라집니다. 따라서 세대가 짧은 생물들에게서 짧은 시간 동안 뚜렷한 변화를 보이는 진화 현상이 보고되고 있는데요. 관찰되는 진화의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급격한 환경 변화는 자연적으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인간이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밀렵을 들 수 있는데요. 상아를 얻기 위한 밀렵꾼들의 무분별한 코끼리 사냥으로 인해 상아가 없거나 짧은 상아를 가진 개체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식물에서도 보고되었습니다. 바로 중국 형두안 산맥의 해발 3,700m 이상 고지대에서 서식하는 백합과식물 사사페모인데요. 2000년 이상 한약 재료로 이용되어 왔던 이 식물은 5년간의 조사 결과 인간의 채집 활동에 방해가 될 수 있도록 위장색을 띠는 쪽으로 진화했습니다. 주변 환경과 비슷한 위장색을 띠는 개체가 인간의 눈에 덜 포착되어 생존에 유리하게 되었고, 따라서 위장색을 갖춘 개체의 빈도가 높아졌던 것입니다. 또한 채집이 쉬운 곳에 사는 개체들의 위장 비율이 채집이 어려운 곳에 사는 개체들의 위장 비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선택압이 강할수록 진화의 속도가 빨라짐을 입증했습니다. 희식자는 포식자의 눈을 속이는 방향으로 진화한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준 사례입니다. 6주 만에 변화한 극적인 자연선택 사례가 있습니다. 2017년 카리브해를 강타했던 허리케인 2개가 도마뱀의 형질을 바꿔놓았는데요. 연구팀은 태풍이 오기 전 도마뱀들의 앞 뒷다리 길이와 발바닥 빨판의 면적을 쟀습니다. 허리케인이 지나간 후 도마뱀 개체군에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는데요. 도마뱀 개체군의 앞다리 윗뼈의 평균 길이는 길어지고 뒷다리의 넓적다리뼈 평균 길이는 짧아졌으며 발바닥 빨판의 평균 면적은 앞 뒷발 모두 넓어졌습니다. 연구진은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 도마뱀이 강풍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보는 실험을 했는데요. 바람이 약할 때는 앞발과 뒷발의 빨판을 모두 이용해 버티다가 바람이 점점 강해지자 뒷발이 먼저 떨어지고 앞발을 이용해 버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연에서 벌어진 현상과 실험 결과를 종합적으로 해석해보면 앞발이 길고 빨판 면적이 넓은 개체들이 허리케인이라는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하여 생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자연 선택을 실제로 보여주는 극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를 넘어 우주 공간에서도 생물이 진화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데이노코쿠스 라디오두란스라는 미생물의 이야기인데요. 이 세균은 통조림에서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멸균 작업을 하기 위해 강력한 방사선을 처리했는데 상한 통조림이 발생했고, 조사해보았더니 방사능에서도 살아남는 세균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균은 방사선을 견디는 능력 덕에 인류의 다양한 환경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희망으로 발돋움했으며 많은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이 세균을 지상 400km 위를 선회하는 국제우주정거장 외부의 우주공간에 노출시켜보았는데요. 해양 자외선 폭사, 우주 복사, 진공, 기온변화 등 극도의 환경 변화에서도 살아남는 개체들이 존재했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1년간 우주공간에서 생존한 L2O 세균을 지상에서 같은 조건으로 처리한 세균과 비교해보았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L2O 세균은 지상 세균에 비해 지상에서의 생존율은 낮았지만 세포막에 수많은 소포가 형성되는 등 외형적인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물질대사 메커니즘이 활성화되어 있었으며 특정 기능을 하는 단백질과 mRNA의 상대적 양이 달라졌습니다.
또한 0.5mm 이상의 군락을 이루어 바깥쪽 세포들이 안쪽 세포를 보호하면 수십 년까지도 살아갈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대사활성과 물질의 증가 같은 형질의 변화가 세균이 우주에서 생존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더욱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세균이 우주라는 극한 환경에서 생존 투쟁을 벌여 살아남았고 더 나아가 번식하고 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구 밖에서 생물이 살 수 있는 메커니즘에 대해 단서를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가 되었고 이는 우주 생물학의 새로운 토대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진화는 생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어떤 조건에서든 일어납니다. 관찰되는 진화를 이용하여 품종을 개량하고 백신과 항생제를 통해 인류 문화가 번영했듯이 다윈이 말했던 한계가 없는 진화의 응용 가능성 또한 한계가 없어 보입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이처럼 진화라는 현상은 실험실에서도 재현이 가능하고 실제 관찰 사례로도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진화가 이제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이론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진화론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진화를 이끄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돌연변이가 되겠습니다. 돌연변이라는 것은 염색체의 수 또는 구조 변화, 염기 서열의 변화를 이끄는 것인데요. 유전자 돌연변이 같은 경우는 원래 DNA 염기 서열, 그러니까 유전 정보가 존재하는데 부모에게 어떤 성질이 변화로 인해서 자손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유전자 돌연변이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이런 돌연변이는 DNA 복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일입니다. 물론 이제 DNA 복제가 복제가 일어날 때마다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 자연에는 이 DNA 중합효소에 의해서 잘못 이제 복제된 DNA 같은 경우는 이제 제거되고 다시 올바른 염기로 복제가 되는데요. 교정 장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정 장치가 제대로 된 교정을 못했을 때 100개당 1개 정도 꼴로 잘못된 염기가 복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가 이제 유전자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거죠. 유전자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이제 형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정상 염색체가 이렇게 A, B, C, D, F가 있다고 쳤을 때 이때 특정한 위치의 유전자가 제대로 복제가 되지 않은 경우, 그래서 하나가 빠졌다. 그럼 이제 결실이라고 부릅니다. 아니면은 유전자 복제하는데 한번 실수로 다시 한번 복제를 한 거죠. 그럼 이거는 중복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복제를 A, B, C, D 순서로 해야 되는데 순서를 뒤바꿔서 복제하는 경우, 이것을 역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다른 유전자들끼리 자리 바꿈을 하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이 경우를 이제 전좌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전좌가 일어나게 되면 굉장히 큰 유전자 변화가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유전자는 대부분은 원래 유전 정보를 그대로 잘 복제해가지고 전달되는 반면에 그 과정에서 유전자 돌연변이가 일어나면서 완전히 새로운 유전자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그리고 이런 유전자 돌연변이는 기본적으로 진화를 이끄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인간도 이런 돌연변이에 의한 결과물인데요. 우리 인간의 유전자는 총 23쌍입니다. 그래서 46개 유전자가 있다고 하죠. 그런데 침팬지나 오랑우탄, 고릴라 이런 유인원 같은 경우는 총 24쌍이에요. 사실은 이 유인원과 인간은 유전적으로 굉장히 닮은 부분이 많은데 유전자의 개수가 다르다. 염색체 개수가 다르다. 이것은 조금 독특한 일이란 말이죠. 근데 24쌍의 염색체가 왜 23쌍, 인간은 24쌍인가를 보았는데 인간의 2번 염색체와 침팬지의 1, 12번, 13번 염색체를 보아하니 굉장히 독특한 특성이 있더라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사람의 1번 염색체를 보게 되면요. 침팬지, 고릴라, 오랑우탄과 그 길이와 형상과 그 유전 정보가 굉장히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적으로 굉장히 유언관계가 크다고 보는 거죠. 근데 유독 사람의 2번 염색체는요. 침팬지, 고릴라, 오랑우탄이 갖고 있는 12번, 13번 염색체와 이 12번, 13번 염색체를 합쳤을 때 그 형상과 굉장히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이 원래는 두 쌍의 염색체, 12번, 13번 염색체가 이게 합쳐지면서 하나의 염색체화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인간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엄청나게 유전적으로 큰 변이지만은 그 큰 변이가 다행스럽게도 이제 생존에서 유리한 성질들을 나타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생물종이 탄생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앞서서 그 진화를 이끄는 근본 원리 중에 하나인 돌연변이를 얘기를 했는데요. 자연 선택 또한 진화를 이끄는 큰 원동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 선택과 인공 선택이라는 개념을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사실은 우리 인류는 오래전부터 인공 선택이라는 것을 잘 해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이 하나의 자연 요소로서 생물체를 선택을 한 거죠. 우리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개와 늑대는요 같은 종입니다. 그래서 늑대와 개를 교배시키더라도 우리는 번식이 가능한 후손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늑대개라고 부르죠. 그런데 지금 현재 개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많잖아요. 이것들 다 아종이라고 부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인공적으로 선택해서 만든 종이기 때문에 이것도 품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품종들은 사실은 인간이 그런 편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사냥을 했을 때 사냥감을 잘 물어오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개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런 잘 물어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개체들끼리 계속 교배시켜가지고 강화시킨 것들이 어떻게 보면 리트리버라는 종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실내에서 좀 자그마하게 키우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다. 그러면은 원래 수많은 이런 개들 혹은 늑대 품종 중에서 계속 작게 태어난 것들끼리 교배를 시켜가지고 만든 품종들이 좀 소형견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종들이 나타난 이 개는요 사실은 늑대를 열심히 인공 선택을 함으로써 만들어진 품종들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야생겨자 같은 식물들도요, 우리 아까 우정춘 박사님 보았듯이 이 야생겨자의 속성들을 여러 가지 교잡들을 통해 가지고 훨씬 더 인류에게 더 좋은, 유용한 이런 식물들을 다양하게 만들어낸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자연 선택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바로 자연에서 남긴 자손수가 되게 중요한 건데요. 이 자연 선택을 이야기할 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좀 강조를 했지만은 단순히 생존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유전적 특성을 가진 생물체가 다른 특성을 가진 생물체보다 생존에 더 유리하여서 자손을 남기고 결과적으로는 그 집단 내에서 유전자 정도의 변화가 생기는 현상을 우리가 자연 선택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제 자연 선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초록색 유전자와 노란색 유전자가 있다고 했을 때 초록색 유전자가 환경에 적응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면 초록색 유전자의 빈도가 점점 줄어들고 노란색 유전자의 빈도가 증가하는 유전자 풀의 변화가 생기는 것이죠. 자연 선택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개체군 내에 특정 성질에 대한 변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이가 일어날 수 있어야만 기본적으로 자연 선택이 선택압이 작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변이들은 당연히 유전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개체의 특성이 변화한다고 했을 때 그 변화가 유전적으로 전달되지 않으면 사실 유전자 풀이 변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 선택의 역할을 할 수 없죠. 그리고 특정 형질의 한 형태가 같은 형질 다른 형태를 나타내는 경우보다 더 많은 자손을 만들어내야 결과적으로 그 유전자 풀의 빈도가 바뀌기 때문에 이제 자연 선택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진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화를 주로 적자 생존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즉 환경에 잘 적응해서 생존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개체의 생존보다 중요한 것은 유전자의 전달이기 때문에 적자 생식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자연 선택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자연 선택은 결과적으로 적응에 기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자연 선택의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향성 선택이죠.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자연 선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환경에 적응하는데 더 유리한 방향으로 이제 선택이 일어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변에 바위색이 좀 진한 경우에는 이렇게 갈색을 띠고 있는 쥐보다는 바위색에 가까운 쥐가 이제 좀 더 몸을 숨기기가 좋죠. 그래서 점점점 색이 이렇게 바위색과 비슷한 형태로 진한 색을 가지고 있는 쥐의 유전자가 더 높아지는 현상이 방향성 선택입니다. 두 번째는 분단성 선택인데요. 이 생쥐가 서식하고 있는 곳에 밝은 바위도 있고 좀 진한 바위도 있고 이제 골고루 섞여 있으면 밝은 바위 쪽에 살고 있는 쥐는 밝은 색깔을 띠고 있는 곳으로 색이 변화하고요. 그리고 어두운 바위가 많은 곳에 살고 있는 쥐는 어두운 색깔을 띠고 있는 쪽으로 자연 선택이 이제 분단되는 그런 형태를 갖게 됩니다. 이것을 분단성 선택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안정화 선택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바위색이 중간 정도 색깔이에요. 그러면은 양극단에 뚜렷하게 연하거나 진한 생쥐들은 오히려 생존에 불리하기 때문에 색깔이 중간쯤을 띠고 있는 중간 쪽으로 모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정화 선택이라고 부르죠. 이런 형태로 환경에 적응하고는 유전자의 빈도가 높아짐으로써 자연 선택은 적응에 기여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깜짝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선생님들의 질문 이외에 추가로 질문 던지기에다가 답을 주시면 되는데요. 우리 아까 영상으로 보았을 때 그 도마뱀이 이렇게 바람에 날아가지 않는 그런 형태의 진화가 일어났잖아요. 그런 진화는 이 세 가지 가운데 어떤 형태에 속하는 자연 선택의 결과물인지 선생님들이 한번 골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1차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